안녕하십니까. 노원구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오늘 강의는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은 오랜 기간을 통해 발병하고 재발하고 반복하는 질환으로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또한 꾸준한 관리를 하여야지만은 건강한 삶을 유지 가능합니다. 그 종류로서는 심내혈관 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 질환, 그리고 암 등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왜 위험할까요? 만성질환은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사망 원인을 보았더니 80%가 만성질환이었고요. 사망 원인 상위 10개 질환 중에서 만성질환이 7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성질환 중에 첫 번째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혈관벽에 가하는 압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혈압을 얘기할 때 120에 80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120은 수축기 혈압,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몸으로 내보내는데 이때 혈관이 받는 압력을 얘기하고요. 이완기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갈 때 혈관에 미치는 압력입니다. 우리가 혈압은 심장은 모양이 펌프처럼 생겼고요. 펌프질을 할 때 심장을 한번 꽉 짜주는 것이 수축기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고혈압 환자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30대에도 10%가 있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50%가 넘습니다. 즉, 2분 중에 1분은 고혈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인과 증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고혈압은 본태성, 즉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혈압이 있고요. 2차성, 원인을 아는 고혈압이 있는데 원인을 아는 고혈압은 수술 및 약물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원인을 아는 2차성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의 증상은 가장 많은 것은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을 다른 말로는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증상은 두통 등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우리가 진단 기준을 보면은요, 정상 혈압은 120에 80, 그리고 고혈압은 우리가 140에 90부터는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140 수축기 혈압이 140이 넘거나 이완기 혈압이 90이 넘는 경우에는 고혈압이라고 하고, 고혈압하고 정상 사이는 고혈압 전 단계, 즉 아직 고혈압은 아니지만은 고혈압으로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으로서 약을 먹을 때는 어떤 목표를, 혈압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냐 하면은요, 이거는 고혈압이 없는 상태의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지만 고혈압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비약물적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서는 140에 9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140에 90을 목표로 하는데요. 노인성 고혈압 환자인 경우에는 80이 넘은 분들은 저희가 한 150에 90 정도, 그리고 임신성 고혈압 환자는 150에 100 정도, 당뇨병은 140에 85,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일반 분들하고는 치료 목표가 다르고요. 보통은 140에 90을 목표로 해서 130에 80 정도를 평소에 유지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은 너무 정상 혈압이 120에 80이라고 120에 80으로 조절을 하시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어지러워서 앉았다가 일어설 때, 즉 기립성 저혈압이 오셔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으로는 140에 90을 목표로 해서 130에 8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혈압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혈압에 걸리면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제일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 생활 수칙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을 싱겁게 먹고, 그리고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합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금연, 절주하는 것을 권합니다. 즉 바른 생활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싱겁게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싱겁게 먹어야 하냐 하면은요, 우리 몸 안에서 소금은 항상 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되고요.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의 양과 그리고 심장 박동 수가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혈액 양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심장 박동을 줄이는 그렇게 혈압을 낮출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혈액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금을 적게 먹으면은 물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싱겁게 먹으라고 하고요. 일반 음식을 반찬을 다 싱겁게 하면은 밥을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을 드시지 마시라, 찌개를 드시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요. 국이 나오는 경우에는 국물을 다 드시지는 마시고 건더기를 건져서 먹는 거를 권합니다. 또 외식은 아무래도 음식이 짜야 맛있기 때문에 그 음식점에 가서서 먹게 되면은 음식이 좀 짭니다. 그래서 외식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자연 재료로 조리된 음식을 먹으면은 싱겁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합니다. 저희가 적정 체중은 요즘에 BMI라고 해서 체질량 지수를 가리키는데 체질량 지수는 18.5에서 23까지가 정상이고요. 25가 넘으면 비만입니다. 그리고 허리 둘레는 남자는 90cm, 35인치까지 그리고 여자는 85cm, 33인치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는 과일과 채소를 섭취합니다. DASH, 대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고혈압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냐 하면은 늘려야 되는 것이 있고 줄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늘려야 되는 거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단백질, 섬유소 등은 많이 드시면 좋으시고요.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총지방 등은 적게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쌀밥보다는 전곡류를 섭취를 권해드리고 신선한 과일, 녹황색 채소,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섭취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저지방 또는 무지방 유제품이나 견과류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권합니다. 대근육을 율동적으로 움직이는 유산소 운동, 즉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권해드리고요. 어르신들이 주로 아침에 많이 운동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운 날에는 혈관이 수축해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환자분들한테 아침에 해가 뜬 이후에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겨울날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은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방 안에서 걷는 운동 등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심장병이나 그 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시작 전에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 절주. 왜 담배를 끊어야 되냐면요. 담배를 피시게 되면은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게 돼서 저희가 금연을 권해드리고 술은 절주를 권해드리는데 뭐 완전히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적정으로 적게 드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술을 드신 후에 혈압을 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술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은요, 술을 먹어서 심장이 빨리 뛰어서 맥박이 올라가면은 혈압이 올라가고요. 또 어떤 분은 혈관이 이완이 되면은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저는 술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져요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음주는 가능한 한 적은 양을 드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에서 기억할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색고혈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면고혈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백색고혈압은 백색옷,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기관에 가서 혈압을 재면은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백색 옷을 입은 분 앞에 가면은 긴장을 해서 높게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정말 백색 고혈압인지 아니면은 평소에도 혈압이 높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집에 항상 가정용으로 비치를 하신 다음에 집에서 재보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가면 고혈압이라고 있는데요. 가면 고혈압은 고혈압이 있는데 병원에 오셔서 재시면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우리가 혈압을 재보면은 90%의 분들은 아침에 깨어나면 가장 혈압이 낮고 활동을 하셔서 아침 10시가 되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좀 떨어졌다가 새벽 3시에 약간 올라간 다음에 주무시게 되면 떨어지는데요. 가면 고혈압인 분들은 밤 사이에 올라갑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오시면은 낮에는 항상 정상인데 나중에 고혈압에 합병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에서 24시간 재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재보면은 밤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서 한 번씩 재보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약을 시작할 때는요. 의료진의 판단에 맡기셔서 하셔야 되고요. 혈압약을 병원에 가셔서 먹게 되면은 적어도 저희가 3년은 계속 드실 거를 권합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혈압약을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한 번 먹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고혈압은 안경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안경을 1년 내내 썼는데 어느 날 벗는다고 밖에가 잘 보이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혈압약도 똑같습니다. 안경처럼 혈압약을 갖다가 먹는 동안에는 잘 보이게 해주고요. 먹지 않는 동안에는 혈압 안 보이는 것처럼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약을 드시면 3년 동안 계속 드시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은 언제 먹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먹으라고 하는데 항상 일정한 시간에 드시도록 권유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하루에 한 번 약을 권유하는데 하루에 한 번 약을 먹는다는 것은 그 약이 24시간의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식후인 알고 오늘은 아침밥을 안 먹어서 아침밥을 먹은 후에 10시에 먹었어요. 오늘은 아침밥을 7시에 먹어서 7시에 드셨어요 라고 하는데 아침밥을 먹건 안 먹건 특별히 약을 먹어서 속이 쓰리는 부작용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아침에 깨자마자 7시에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약은 7시에 드시게 되면은 위에 들어가서 흡수가 돼서 우리 몸 안에서 효과가 생기는 데까지는 한 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항상 일정한 시간, 그럼 10시에 깨시는 분들은 10시에 계속 드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만성질환의 두 번째인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들은요. 나와 가족을 위한 당뇨병 예방과 관리 정보라고 하는 대한의학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책자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뇨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요. 우리가 포도당을 먹게 되면은 포도당이 혈액에서 있다가 그 포도당이 에너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는 혼자 본인이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인슐린이거든요.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는데 이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경우나 아예 안 나오는 경우, 그리고 또 인슐린이 많은데 우리 몸 안에서 인슐린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는 비만인 경우에는 인슐린이 잘 인지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인슐린의 역할이 잘 부족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는 혈당 안에서 혈액에서 당 수치가 높아져서 저희가 생기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30세 이상 성인 100명 중에서 8명이 당뇨 환자로 많고요. 예, 당뇨병도 고혈압하고 똑같이 나이가 들수록 훨씬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뇨는 저희가 한 10년 정도가 되면은 당뇨의 합병증이 눈으로도 오고 심장으로도 오고 콩팥으로도 오는데요. 문제는 검사를 안 해서 본인이 당뇨에 걸렸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서 검사를 해서 합병증이 발견돼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당뇨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당연히 본인이 당뇨가 걸렸는지 모르는 비율을 보시면은요, 전체의 25.7%, 특히 젊으신 분들은요, 55.8%가 젊으신 분은 당뇨에 발생은 적은데 본인이 당뇨에 걸렸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아주 적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당뇨를 발견하시는 게 아니고 당뇨 합병증을 먼저 발견하시는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이 발생해서 평소에도 당뇨를 꼭 한 번씩은 혈당을 체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또 당뇨병의 종류는요, 1형, 2형, 임신성 당뇨, 그리고 2차성 당뇨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1형 당뇨와 2형 당뇨인데요.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생기는 당뇨고요. 보통은 이제 소아 아이들한테 생기고, 우리가 당뇨에서 소아라고 하는 거는 35세 미만을 얘기하고,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췌장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 치료를 해야 합니다. 2형 당뇨병은요, 35세 이후에 인슐린을 췌장에서 만들어내는데 우리 몸에서 그 인슐린 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인슐린이 있는데 인슐린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오는 당뇨를 2형 당뇨라 하고, 어르신들이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2형 당뇨입니다. 그러면은 당뇨병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게 되면은요, 당뇨병의 증상은 3다. 다음, 다뇨, 다식. 음식을 많이 먹거나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3다가 당뇨병의 세 가지 큰 증상들이고요. 그런 증상이 오면서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또한 체중이 감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를 잴 때는 저희가 당뇨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 하면은요, 공복 혈당을 재는 방법과 그리고 75g의 경구 포도 당 부하 검사를 한 후에 2시간 후에 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굶고 쟀는데 당이 126 이상이고 아니면은 2시간 후에 쟀는데 200 이상인 경우에는요,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근데 공복 혈당이 100 이하이고 그리고 2시간 쟀을 때 140 이하면은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는 당뇨병도 아니고 정상도 아닌 그 사이를 저희가 당뇨병 전 단계, 지금 당뇨병은 아니지만 이분들을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3년 내에는 당뇨병이 올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자가 혈당계를 재서, 왜냐하면은 당을 잴 때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에 한번 재고, 그 다음에는 밥을 먹고 식후 2시간에 재고, 오후 3시에 점심 식후 2시간에 재고, 자기 전에 한번 재시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깨자마자 식전을 재는 게 한 세트입니다. 그러면은 매일 이렇게 5번을 재느냐? 아닙니다. 처음에 당뇨의 진단을 받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세트로 한 번을 재시고요. 그리고 나서 평소에 생활할 때는 뭐 식전에 한번 재보시거나 식후에 한 번씩 재보시거나 하셔서 식전 검사가 100에서 120 정도, 그리고 식후가 180 이하인 경우에는 한 번씩만 재시면 되시고요. 이게 좀 높거나 약간 증상이 이상하다고 할 때는 조금 더 자주 재보시면 됩니다. 자가혈당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에 설명되어 있으니 요 자료를 갖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혈당을 측정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체열침 한번 사용한 다음에 꼭 버리시고요. 그리고 손가락 가운데보다는 양측 측면을 사용하시고, 또 피가 안 나온다고 막 피를 짜서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손을 약간 자연스럽게 아래로 한 다음에 피가 한 방울 정도 맺히게 하신 다음에 검사하시면 되고요. 한 군데를 계속 찌르면 아프시니까
계속 바꿔서 하시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정상인 환자분들의 당뇨의 수치하고 당뇨병 환자분들의 관리 목표는 조금 다릅니다. 혈당은 공복 혈당은 70에서 130, 식후 2시간 혈당은 90에서 180을 관리 목표로 하는데요. 공복 혈당은 70에서 130인데 저희가 한 100에서 120, 그리고 당뇨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훨씬 오래 살기 때문에 나중에 합병증이 오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한 100에서 110 정도를 주로 목표를 하시라고 하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10년이나 20년 있다가 합병증이 좀 나중에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공복 혈당을 한 120 정도로 조정을 할 거를 권해드리는데, 왜냐하면은 100 정도로 너무 조절을 잘 하시다 보면은 어르신들 중에서 저혈당으로 오셔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120 정도로 하고요. 어르신들은 100 정도로 너무 낮게 혈당을 조절하게 되면은 당은 조절이 잘 돼서 합병증은 맞는데 치매라든지 다른 질환이 오고 그리고 사망률도 조금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한 12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뿐만 아니라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환자분들이 병원에 올 때는 평소에는 식사를 되게 많이 하셔서 당이 높으신데 병원에 가기 이틀 전부터는 다이어트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병원에 가서 혼날까 봐, 아니면 또 약을 올릴까 봐 이틀 전부터 다이어트를 하셔서 병원에 오셔서 검사할 때는 항상 좋으신데 나중에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당화 혈색소를 재게 되면은 꼼짝마입니다. 이거는 2달 내지 3달 동안에 우리 몸속의 당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재서 이게 높게 나오면은 아유 어르신 병원에 오실 때만 다이어트 하셨네요. 지금 평소에는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또 어르신이 아니야 나는 잘 조절을 하고 있어라고 하시면은 집에서 혈당 체크를 조금 더 자주 할 것을 권해드리면 됩니다. 또한 당뇨가 있게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압은 140에 85로 조절을 하시고요. 또한 콜레스테롤이 높게 되는 이상지질 혈증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같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당뇨가 오래되면은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당 조절을 잘 하여서 합병증이 안 오도록 관리를 잘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예방의 관리 5대 생활 수칙을 보면은요, 고혈압하고 비슷한데 적정 체중하고 허리둘레를 유지하고 또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을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고혈압과 똑같이 금연, 절주, 스트레스, 숙면,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도록 권해드리는데요. 저희가 스트레스하고 숙면하고 당뇨가 무슨 관련이 있냐 하면은 스트레스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몸에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우리 몸의 위기 상황일 때 나오는데, 이 호르몬들은 당을 조금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잘하고 운동도 잘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은 당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또한 당뇨 환자분들이 운동을 언제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시간이 아침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데요. 당은요, 아무것도 안 먹은 식전에는 당이 정상이고요. 밥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는데, 정상적인 분들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식후 2시간에 당이 정상으로 떨어지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그 조절이 안 돼서 식후 2시간에 당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게 당뇨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식후 2시간에 당을 떨어뜨리는 방법은요, 식사를 적게 하는 방법이 있고, 식후 2시간 전에 운동을 해서 당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요. 식사하고 금방 걸어다니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그때 운동을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저는 시간만 되면은 아침 먹고 운동, 점심 먹고 운동, 저녁 먹고 운동 이렇게 3번을 권해드리고 또 시간이 저녁밖에 없다고 어떤 분들은 저녁 식사를 조금 하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냥 주무시는데 운동을 하면은 당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자기 전에 한번 당을 재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이 140 이하로 떨어지면은요, 새벽에 저혈당이 와서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있고, 저혈당이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식전 혈당을 재보면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아니 내가 어제 저녁에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아침에 혈당이 올라가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밤사이에 저혈당이 와서 이 반작용으로 아침에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셨을 때는 자기 전에 한번 혈당을 재보시고 140 이하인 경우에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한 50칼로리 정도 감자 반쪽이나 아니면 식빵 반쪽, 토마토 한쪽 이렇게 드셔서 한 170 정도의 혈당을 만들어 놓은 후에 주무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식단은 어떻게 드시냐? 요게 저희가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당류도 있고 고기도 있고 채소류도 있고 과일류도 있고 우유도 있는데요. 요만큼씩 드시면 됩니다. 지금 곡류는 조금 많이 있잖아요. 이 100% 360도로 했을 때 4분의 1이 넘게 한 3분의 1 정도는 곡류로 드시고 그리고 고기는 뭐 5분의 1, 채소도 5분의 1 이런 비율로 지금 드셔서 내가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 하면은 가장 좋은 게 그냥 가정식 백반입니다. 밥하고 국하고 뭐 김치는 있지만은 채소 그리고 나물 종류 한 가지 그리고 단백질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당뇨에 가장 좋은 식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알고리즘 1, 2, 3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처음에 당뇨 선별 검사를 하는 거는 당뇨 검사를 할 때는 저희가 혈당하고 당화 혈색소 그리고 식후 2시간 검사를 해서 정상이고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당뇨병을 진단을 받으신 후에 정상이면은 그냥 생활을 하시면 되고요. 당뇨병인 경우에는 혈당을 어떻게 조절할까는 목표를 세우셔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위험 인자를 확인을 하신 후에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고 위험 인자에 대한 교육을 하셔서 당뇨병으로 넘어가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요, 혈당을 내가 목표를 먼저 수립을 하신 다음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약물을 먹지 않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뇨를 진단받은 경우에 너무 높게 되면은 처음부터 약물 치료를 하지만은 약간 높으신 분들한테는 일단은 영양, 운동 등의 그런 그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권해드리고요. 그 생활 습관 개선을 했는데도 당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약은 먹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주사가 있습니다. 먹는 약은 하나를 먹는 방법이 있고 몇 개의 약을 같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조절이 잘 되면은 하나로 먹고 그리고 조절이 안 되면은 병 앞에서 먹고 그렇게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또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조절이 잘 되면은 약물로도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알고리즘 3을 보면은 그러면은 당뇨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당뇨병에 대한 자가 관리 그 다음에는 당뇨 조절을 너무 잘하다 보면은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 관리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합병증 오래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하도록 권해드립니다. 또한
당뇨의 합병증으로 그 신경의 감각이 이상해져서 발을 다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 관리에도 신경 써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그 혈액에 계속 포도당이 끼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10년이 있다고 당이 오지는 않은데요. 당뇨가 10년이 있으면 고혈압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같이 고혈압이 오는가도 보셔야 되고, 고혈압이 오게 되면은 약물 치료도 같이 하셔야 되고요. 아까 그 혈액에 포도당이 껴서 혈관벽이 좁아질 수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은 혈관벽이 같이 좁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지혈 치료도 꼭 같이 할 것을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지금까지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망성질환의 세 번째인 이상지질 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지질 혈증에는 혈액 속에 지질 수치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서, 어떤 지질 수치에 이상이 생긴 거냐 하면은요, 총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낮은 경우, 이렇게 네 가지를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하는데, LDL 콜레스테롤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왜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냐 하면은, 이 LDL이 높게 되면은 나중에 심내혈관 합병증이 많이 와서 저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심내혈관에 합병증이 오는 것을 예방하는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총 콜레스테롤이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총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아니면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신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지질 혈증도 지금 50세 이후에 있는 분들은 거의 50%가 높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지질 혈증에 대해서도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별에 대한 것도 남성분들은 30대에서 70대 이상까지 50에서 60%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오면서 50세 이후에 살도 많이 찌고, 그리고 이상지질 혈증도 많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지질 혈증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상지질 혈증이 있는 경우에 치료 목표치는 초위험군, 고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에 따라서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치가 조금 높아도 괜찮고, 위험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LDL, 나쁜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이렇게 잡고 있으니 고지혈 이상지질 혈증이 있다고 진단받은 경우에는 이상지질 혈증만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지 같이 확인을 하셔서 목표를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지질 혈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혈관에 기름기가 끼면서 혈관벽이 좁아져서 우리가 합병증이 오는데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벽이 좁아져서 오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있습니다. 협심증은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졌는데 혈관이 좁아져서 계속 좁아져서 심장에 있는 근육이 썩은 정도까지 가면은 심근경색증이고요. 썩은 정도까지 막혀지는 않고 한 금방 오는 경우에는 협심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이상지질 혈증의 합병증으로서 뇌혈관 질환에 있는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뇌출혈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상지질 혈증의 음식 섭취는요,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의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고기라든지 달걀, 노른자, 그리고 우유 등에 있는 이 포화 지방은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은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이 있어요. 저희가 그 이상지질 혈증이 오는 경우에 환자분들한테 포화지방 있는 거 드시지 마세요. 야채 채소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저는 고기를 하나도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고기를 안 먹는데도 포화지방을 안 먹는데도 이상지질 혈증이 오냐 하면은요. 그분들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서 그러세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요. 우리가 밖에서 먹는 먹은 음식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합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가족 유전적인 경향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고지혈약을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상지질 혈증이 두 가지가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포화지방, 고기 등을 먹어서 생기는 거는 콜레스테롤 혈증이고요. 그리고 과일이나 그 다음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비만이 있을 때 오는 거는 중성지방이 높은 이상지질 혈증입니다. 그래서 이상지질 혈증일 때는 본인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상지질 혈증인지 중성지방이 높은 이상지질 혈증인지를 꼭 확인을 하신 후에 거기에 맞는 그 음식 조절과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장시간 동안 만성질환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는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는 자료를 참조하시던지 아니면은 저에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